한 주간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CBS 김동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인터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첫 번째 만날 인터뷰 주인공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IAEA의 최종 보고서 나오고 나서 이제는 뭐 일본의 택일만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방류 택일만 남은 상황. 근데 우리 내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지난 5월 7일 날 기시다 총리하고 공동 기자회견 할 때 그때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서 시찰단을 파견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워딩, 육성 이후에 이제까지 2달 넘게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근데 저는 이거는 국민들 절대 다수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반대 방류에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답이 정해져 있고는 대답만 해라 답정너 비슷한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연일 방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여당은 뭐 회도 먹고 수족관 물도 마시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전부 다 찬성적으로 이미 180도 갔고 반대하면 괴담이라 그러잖아요. 네. 방류에 반대하면. 그러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 실종돼서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방류에 찬성할 때 외교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염수 방류에 찬성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방류에 이 찬성하는 게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과학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요. 이번 이 모든 사태의 가장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질문이 뭐냐? 그렇게 깨끗하면 알프스로 처리해서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시 총량은 마셔도 되고 수용도 할 수 있다는 거 수용도 아닙니까? 할 수 있대요. 그렇게 깨끗한 물이라면 오염수가 그러면 왜 일본 안에 두지 않냐? 뭔가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태평양에다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상식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렇게 깨끗하면 왜 바다에 버리냐라는 이 질문, 네.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이 질문에 대해서 뭐 핵과학자든 방류에 찬성하시는 분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부든 아무도 과학적인 대답을 이제까지 안 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왜 방류 말고 다른 대안이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니 네. 그거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다. 일본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 그래요. 아니 이 모든 게 과학이라면서요. 이 모든 게 과학이라면서 왜 그 갑자기 정치적 결정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찬성을 해야 되고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왜 해야 되냐 이거죠. 국민의힘과 국토부에서는 애초 민주당이 주장한 강화 IC안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을 만들다 보니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뀐 거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제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사업은 백지화가 됐고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타를 통과한 안이 노선이 그냥 종점이 뭐 옆으로 조금 비킨 게 정도가 아니고 노선이 아예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변화거든요. 그 왜 변했냐? 근데 하다 보니까 그 강상면이라는데 그 정션과 그 IC가 가까운 데 있는 거기에 김건희 여사 땅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의혹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의혹 제기까지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도 예. 야당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딸 문제 맨날 의혹 제기하고 김정숙 여사 옷까지 의혹 다 제기했습니다.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취소하고 백지화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10일 월요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대표적인 비운계로 꼽힐 수 있는데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왜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발표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는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 바탕으로 저희 얘기 나눠볼 건데요. 그 지난주 수요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잖아요. 오염수가 당연히 이제 의제로 올랐는데 여기서 우리가 3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 한국 측 전문가 참여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듣지 못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서 IAEA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우리 방류하면 안 된다 이런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뭐 정부 쪽은 입장이 어때요? 사실 여당에서도 이제 속내를 좀 물어보면은 네. 답답해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음.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이제 개선하는 그런 와중에 그렇게 좀 반대 입장을 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볼멘 소리를 하는 거는 이제 원안 위원장 비롯해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다 그대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 관련 쪽에서는 안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조를 그대로 쭉 이어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좀 야당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였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대응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야당이 공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볼멘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여당에 비해서는 이런 입장을 피력하는데 네. 좀 자유롭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다. 이게 한계로 지적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 총리 관저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고 예.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내에선 평가가 어떤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제적 망신이다 뭐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답답한 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네. 야당으로서는 뭐 우리가 할 일을 계속 해 나가야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네.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이게 뭐 앞서서 말했듯이 국민 대부분이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론을 고리로 계속해서 그 반대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이걸 바탕으로 지지 기반을 이제 공고히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여당이 괴담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걸 야당의 이런 행보를 괴담이라고 하는 여당이 오히려 망신 아니겠느냐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제 의원총회에서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또 성토장이 됐는데 일단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다 이런 입장이고 네네. 그 받아들일 수 없는 회담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을 조건으로 내걸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그렇죠. 조건이고 네. 이것만 충족이 되면 그러면 방류해도 괜찮다는 거냐? 약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이 오염수가 국민 여론은 안 좋은데 뭐 정당이나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갤럽 지지율을 보면 조금 그 영향을 받은 느낌이 있어요. 네, 좀 상당히 영향이 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지난주까지는 초기에는 야당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분명히 여론이 안 좋고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데 왜 여당에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지? 이렇게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실제로 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갤럽 여론조사 이게 정기조사인데요. 네. 말씀을 드릴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8%가 나왔고 이거는 올해 조사한 것 중에 최고치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어제 조사에서는 32%로 떨어졌거든요. 즉 6%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낙폭으로 보면은 가장 높습니다. 물론 32%가 최저치는 아니고 이제 올해 4월에 보니까 27% 뭐 30%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상승세 흐름을 생각하면은 그게 완전히 크게 꺾였어요. 꺾였던 거죠. 네. 지난주 조사가 올해 들어 가장 높았으니까 또 낙폭이 컸다라는 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부정평가 1순위가 뭐냐. 그러니까 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제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는가의 1순위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2순위가 외교로 나왔거든요. 거의 이제 퍼센트는 비슷한데 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응이 결국 좀 안 좋은 여론으로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지역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권에서도 계속 주시를 했던 게 부울경의 민심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바다가 인접해 있잖아요. 네.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민심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직격탄을 맞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울경의 조사를 이제 세부적인 조사를 보니까 지난주에는 긍정평가가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47%, 네. 부정평가가 44%였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긍정이 당연히 높았고요. 네. 그런데 어제 조사를 보니까 긍정평가가 36%로 떨어졌습니다. 네. 무려 11%포인트가 빠진 거거든요.
36%면 이제 거의 전국 평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얘기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류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 부정적 여론이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은 많은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정적 여론 때문인지 민주당은 이제 이 해양 방류를 놓고 뭐 유엔 해양법 협약과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과 의정서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 방법들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이서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은 최근에 3개월 동안 일본을 4차례 다녀오셨다고 해요. 후쿠시마 원전 시찰도 다녀왔다고 하는데 이서구 인하대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얼마 전까지 일본에 계셨다가 지금은 미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일본에는 어떤 일로 가셨던 거예요? 한 3차례 일본을 다녀왔었는데요. 네. 지난 4월에는 도쿄전력 한번 원전 시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6월하고 7월에는 관련된 학술회의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후쿠시마 원전 시찰,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 시찰단이 갔다 온 그 원전에 갔다 오신 거죠? 예, 시찰단 일원으로 간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별도로 기획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가서 보시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뭐 IAEA 최종 보고서나 뭐 시찰단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과학적인 저희 견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쿄전력에서. 네. 사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사전 교육 받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는 거는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인데, 네. 아마 그거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사실 안전하다 내지는 안전하지 않다까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어지는 자료 자체가 이제 준비된 자료들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이번에 IA 보고서 최종 보고서도 봤습니다만은 과학적인 어떤 그 평가를 담고 있다는 그 내용 이외에 어떤 이 안전성에 대해서 개개인들이 평가하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면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 직접 가셨다고 하니까 저희는 사실 일본 여론에 대해서 이제 기사로 접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의 분위기는 어때요? 좀 두 부류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경 지역에서 만난 언론인들, 정치인들하고 현지에서 만난 분들하고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 네. 동경 지역에서 만난 분들은 한 2가지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매우 좀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고, 국제적으로 관심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좀 조심스럽다. 가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동경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지역에 있는 일로 좀 국한시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축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각을 좀 많이 보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후쿠시마에서 만난 분들은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만난 분들의 의견은 일단 2015년 시민단체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2015년에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얘기한 이해 당사자의 양해 없이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말에 대해서 아직도 좀 신뢰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직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일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일본 현지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방류가 이루어질 경우에 지금 2011년 이후에 회복되고 있는 일본 특히 후쿠시마 지역의 어업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좀 매우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한 25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경상성에 이렇게 제출한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지금의 분위기는 실질적으로 방류가 이루어진 다음에 특히 현지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방류가 시작되면 분위기는 많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 예.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야당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정부의 입장하고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양법재판소에 저희 국제 이 후쿠시마 문제를 제소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방류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뭐 IAEA나 이런 주변 그러니까 미국 내지는 주변국에서 일본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해양 환경과 관련된 일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해양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렇죠. 네. 해양 생태 내지는 그 해양 생태에 있어서의 가장 최종적인 그 단계에 있는 인간에 미치는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인데 네. 이제 정부 아마 야당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마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이제 방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해양 환경과 인간 건강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저희 한국의 어민들에 대한 문제. 뭐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재판소에 가게 되면 어떤 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국제법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본은 전반적으로 세 가지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본의 방류행위 자체가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번에 방류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그 육지에서 기인하는 방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덤핑이라고 해가지고 해양에서 방류하는 거는 국제법에서 접근 방향이 다른데 네. 일본에서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런던 컨벤션이라고 하거든요. 런던 덤핑 컨벤션에 의해서도 네.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 일본이 방류해서 내보내고 하고자 하는 처리된 오염수가 주변 국가, 다시 말해서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더 위하지 않다라는 세 가지 주장을 처음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재판소에서는 이 세 가지 의견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늘 강조합니다마는 국제법의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최저 수준에서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높은 수준의 수준을 어떤 국제법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일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네. 현재 상황에서의 국제법이라는 것은 기준 자체가 이제 최저 수준에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고 네. 다만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실 절차적인 문제의 것도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2021년 3월에 일본이 방류를 결정할 당시에 네. 그 전에 과연 일본이 주변국들 특히 한국이나 중국이나 태평양 도서국에 대해서 이러한 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그다음에 절차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정보가 공유가 됐는지 가장 중요한 해양 환경 평가에 대한 결과들이 공유가 됐는지 사실 이러한 것들은 문제될 소지가 많죠. 네. 그런데 재판소에서 이런 게 제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체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재판소는 일본의 방류 자체를 막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네. 다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지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적을 하게 되면 일본에 대해서 방류 자체에 대해서 중단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향후에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라든지 해양환경 평가를 실시하라든지 하는 정도까지만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얻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소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 국가가 얻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투명한 과정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게 과연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는 국가에서 네. 방류 자체는 진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것이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소송이 된다면 네. 그러한 행위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으로 일본의 방류 행위를 정당화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거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잃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좀 해외 선례나 뭐 좀 네,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예. 좀 참고할 만한 선례가 있을까요? 이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자체는 네. 사실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선례를 찾기 좀 어려운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네. 한 국가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일방이로서 오염수를 30년 동안 방류하겠다는 사실 전례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원전 사고는 어느 국가나 원전을 갖고 있는 국가는 발생할 수 있는데 원전 사고 후 원전력 폐기물의 해양 폐기와 관련된 국제 규범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건의 범위를 넓혀서 해양 환경 내지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월경 사건, 트랜스바운더리 월경 사건과 관련된 해양 환경 문제를 보게 되면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단하라, 설립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이런 판결은 있었습니다만은 네. 방류 중단과 관련된 선례를 굉장히 찾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후쿠시마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서도 접근하는 단계에 있어서 매우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피해 당사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없는 국제 규범을 형성할 수 있는데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좀 선도적인 입장을 좀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그러면은 저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좀 충분한 기준을 좀 세우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뿐만 아니라 네. 불필요한 이게 그 정부 입장이나 정부의 발언들은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이제 사실 소송을 가게 될지 30년 동안 있을 때 정말 인간에 미치는 한국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뉘앙스 이런 말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 달리 정부 입장은 이게 나중에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네. 지금 관련돼서 나오는 이런 발표문이나 입장 표명들은 매우 간단하고 원론적인 거에서 국한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정부 시책이라든지 방침 같은 것은 다양하게 나갈 수 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입장들은 매우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네네.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네, 오염수 방류 다음 단계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되면은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향후에 이 수입 압박이 오게 됐을 때 어떤 좀 대응책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후쿠시마 전 개인적으로 WTO의 저희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요구 사항을 어떤 형식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수산물 금지 조치 해제는 없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후쿠시마 방류 자체가 무해하다 내지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얘기를 굳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부가 그렇게 발표한 이런 내용들은 만약 이것이 재판에 갈 경우에 있어서 한국에 매우 부정적인 증거로서 기능할 것이고 결국은 정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수산물 금지 조치와 관련된 문제는 법적으로도 저희가 견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또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좀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좀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교수님 말한 대로 네. 이제 우리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해야 된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네. 약간 이런 선례가 없는 이 초유의 사태에서 그쵸. 어떻게 보면은 선례를 남기는 음. 국가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이제 만나서 한 얘기들도 되게 민감한 얘기들이었다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너무나 쉽게 IAEA 최종 보고서나 IAEA의 판단을 존중한다. 존중한다. 네. 이런 발언을 한 거는 좀 앞으로 있을 좀 재판이나 이런 데서 좀 실수를 한 발언 아닌가. 너무나 쉽게 인정해버린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기시다 총리에게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시 즉각 방류 중단 네. 이런 조건도 내걸었는데 좀 부족한 조건들이지 않았나. 네, 네.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이 너무 쉽게 이제 조건들을 내걸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순문 기자는 네,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제 과학적이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IAEA의 최종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존중한다 내지는 이제 좀 허락해주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좀 첫 번째로 우려가 되는 거는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시대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일본 측에서는 아마 너희들이 그때 너희들도 동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지점들은 그래도 훨씬 더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가지고 외교적인 그런 수사를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외교 스타일이라는 게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명확하죠. 직선적이고 네. 직설적이고 이러는 스타일인데 이런 문제는 향후에 좀 장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전통적인 그런 외교적 수사를 좀 따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염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입니다. 앞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듣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얘기를 다 못해서 더 이어서 하자면 이제 양평 고속도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원희룡 전 장관 우리 지난주 여기 뉴스쇼 하이라이트에서 대장동 일타 강사였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번 주엔 또 양평 고속도로 일타 강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원장관 지지하는 화환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고 이거는 좀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희룡 장관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네. 이제 전에 들은 얘기가 이번에 승부를 걸었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권의 대응 기조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뭐 괴담 내지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백지화라는 아주 강한 카드가 나왔고 네. 물론 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교류가 있었느냐 이건 좀 해석이 분분한데 어쨌든 원장관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상태에서 네. 이런 행보를 한 건 맞고요. 네네. 근데 그 다음 행보를 보더라도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튀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지화 선언도 그랬지만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타 강사로 변신한 것도 이제 좀 주목을 받겠다라는 건데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이제 승부를 걸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어떤 승부냐? 네. 그러니까 대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선 행보의 일환이라고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이 이제 기존에 굉장히 젊을 때부터 그 소신파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네. 제주지사로 가는 당시에 그 상황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원희룡 장관이 친박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친박계에서 소위 말하는 비박계들 이제 다수를 지방으로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척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네. 사람들을 이 지자체로 많이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주도 출신이기도 해서 이제 제주도로 갔었는데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가서는 중앙 정치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결국에는 서울시장 아니면 경기지사 빼고는 다 네. 잊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인지도가 떨어지고 어쨌든 최종 목표는 대선인데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때 대선 경선에 나온 이후부터는 이제 일타 강사를 한다라던가 이런 행보들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행보를 그럼 왜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느냐. 네. 이 모든 행보들이 보면 이제 아까 화환도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주로 지지층 쪽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는 건데 원희룡 장관의 노림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보다는 오히려
진영 내에서 승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림을 보면 좀 재밌는 건 뭐냐면 네. 그래서 이제 여권 내에서는 이 소위 수타 장관을 한동훈 장관하고 원희룡 장관 이렇게 뽑잖아요. 여당 내에서는. 네,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지금 또 호남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경쟁 구도에서 원희룡 장관은 보수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네. 지금 강한 발언도 쏟아내고 그다음에 뭐 대장동에 이어서 이런 것들도 나서고 그러니까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나서고 있는데 네. 한 장관은 요즘에 오히려 좀 싸움을 줄이고 호남 쪽을 간다. 이 얘기는 이제 중도층 내지는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묘하게 예를 들자면 이제 전략이 일부 평가는 다르네요. 전략이 네네. 다른데 한동훈 장관이 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기존 지지층에서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네. 원희룡 장관은 지지층에서 1등을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지지층에서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요. 네, 네. 다만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론 일단 이렇게 하면서 주목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관심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은 장점이겠지만 향후에 이제 대선 행보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 백지화 문제가 그렇죠.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이제 모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백지 원희룡 이런 식으로 밈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근데 대통령은 어쨌든 그 최고의 행정 수반이잖아요. 네, 네. 행정가인데 사업을 무효화시켰다라는 그런 과거가 좀 그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방송 활동도 많이 늘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되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야당이 한 발언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제 거친 발언을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사실 유승민 전 의원 측근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물론 이제 측근들이 좀 많이 떠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얘기를 하면은 크게 이제 어떤 목표나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네. 지금 굉장히 그냥 자유롭게 소신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물론 정치를 아예 안 할 거다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은 없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는데 그보다는 지금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단계다 그럼 이렇게들 진짜 평가를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다. 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여당의 대부분은 그 예전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이제 모 관계자 예전에 바른정당에 있었던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가 이제는 좀 크게 다가오지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랑 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네네. 언론한테 정부 비판용으로 이용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소신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런 포지션이 이제 당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당장 총선에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번 총선 주도권을 질 텐데 네. 측근들이 다 살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축소가 돼 있는데 더 측근들을 못 넣게 되면은 향후에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이 원하는 거는 대선일 텐데 측근 없이 대선을 치를 지지 수는 기반이 없다. 너무 없으니까. 네, 그런 네. 점을 좀 한계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제 뭐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 어떤 점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의 목표는 굉장히 좀 명확해요. 대통령이 목표이고 네. 예전에 이제 경기지사 나가고 이랬던 거는 그냥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나갔던 거고 그 과정 역시도 다 대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이제 대통령의 꿈을 완전히 접은 거는 아닌 걸로 저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걸 텐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룸이 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총선 나오기도 좀 애매할 거예요. 왜냐면은 총선 나오기 위해서 어떤 공천 싸움을 하기도 아마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총선을 안 나온다면 그 다음에 지선을 나오게 되면은 대선은 못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대선을 직행을 해야 되는데 직행을 하기에는 또 측근들이나 세력을 쌓을 만한 기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네,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인터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인터뷰는 12일 수요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인터뷰입니다.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최근에 유쾌한 결별이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유쾌한 결별도 정치적으로는 괜찮을 선택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가 당 혁신위에서 강한 경고 받으셨습니다. 옆집 불구경하시냐? 말 조심하셔라. 뭐라고 제가 뭐 답하시겠습니까? 옆집 불구경 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뭐하러 이런 그 욕 먹으면서 쓴소리 하겠습니까? 제가 속한 당이고 예.
제가 속한 당이 잘 돼야 저의 정치적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잘 되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아야 되죠. 예. 오히려 국민들이 반감, 불신의 대상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선 중진이니까 그렇죠. 더욱더 말을 해야 되겠다. 뭐 저 아무리 뭐 어떤 욕을 먹더라도 뭐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게 대부분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쾌한 결별도 정치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말씀은 무슨 제가 의미입니까? 이제 그 뜻은 예. 이제 그때 한 말은 도저히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틀리고 지금도 같이 할 뭐 어떤 공통 기반도 없고 그런데 그냥 거대 정당에 있다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한 지붕에서 같이 있으면서 매일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자리 싸움이나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그럴 바에는 예.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아. 이런 뜻으로 한 것이고 아니 죽어라고 공부해라. 예.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뭐 죽으라는 뜻 아니잖아요. 방점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더 다른 시야를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예. 분열은 나쁜 것이고 예. 또 통합은 선이다. 예. 이런 고정된 프레임도 극복돼야 된다고 봅니다. 넓게 보면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갖추어 싶다 그러면 한 지붕 아래서 기득권에 누리기 위해서만 지지고 볶고 싸울 게 아니라 결별을 한대. 결별하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예. 또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쿨하게 유쾌하게 결별을 하고 네. 선의의 경쟁,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해서 1, 2당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혁신위도 그래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잘 해보자 좀. 혁신하고 같이 한번 뭉쳐보자 해서 혁신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혁신위에서는 송영길, 김영주, 이상민 의원을 딱 꼽으면서 이제 이런 분들 좀 조용히 좀 하셔라. 오합지졸이다 지금 당이. 오히려 경고 받으셨거든요. 예, 오합지졸이다 또는 그 콩가루 집안이다. 예. 이거는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외부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많으니까 좋은 치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서 도움 주시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니까 혁신이. 저는 뭐 예의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도와주려 온 당이 오합지졸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하면 좀 막 자가당착이죠. 그리고 그건 좀 기본적인 예의는 아닌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외부에서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니까 더 정중하게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일일이 코멘트하긴 그렇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여전히 잔존하는 한 예. 거기서 배태된 혁신위는 매우 제약적일 것이다. 그분들이 뜻이 아무리 뭐 드높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도 사실은 제약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또 요즘에 또 후쿠시마나 오염수 문제나 또 양평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혁신위에서 뭐 노력해도 네. 빛이 가려지고 예. 또 혁신위에서 좀 나름대로 그것이 뭐 적절하든 안 하든 간에 이렇게 혁신안을 1호, 2호 제시를 했으면 예. 지도부에서 선뜻 받아야죠. 그래야 지금 권위도 하나도 쓰고 안 받은 거죠. 사실상 안 받은 거죠.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의 권위를 세우고 동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가타부타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선뜻 받아도 큰 문제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아니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거 정치적으로 그냥 선언하고 다짐하는 건데 뭐 그거를 이렇게 주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토달고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제 생각은. 근데 그것도 이렇게 수용 안 하고 그럴 때 혁신위에 계신 분들로서는 제가 미루어 짐작하면 뭐 좀 상당히 언짢지 않겠습니까? 네, 7월 10일 수요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제 유쾌한 결별 얘기를 했고요. 또 20명 탈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분당이 정치 발전에 오히려 선기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 인터뷰 이후 많은 파장이 있었고요. 당에서는 이 의원이 이제 해당 행위를 했다면서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이 인터뷰 바탕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민 의원 인터뷰 얘기하기 전에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거는
의원총회에서 그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혁신이 일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네.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하자 이거를 제안했는데 이게 일단 거부가 됐어요. 네. 네. 그 의원총회에서 한 2-3명 정도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대한 반감 얘기였어요.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이제 영장 청구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목소리였는데 그런데 이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의총에서는 통과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뭐 헌법적인 권한이기도 한데 그쵸. 바로 네. 제안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는 거는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좀 숨고르기 한 정도라는 평가고요. 네. 그 뭐 다음 의총에서 뭐 박강원 원내대표도 하자고 한 만큼 다음 의총에서 이제 그 의견을 모으고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혁신위 입장에서는 뭐 그 혁신위가 이 안을 안 받으면 망한다 이런 발언까지 경고했었죠. 했지만 뭐 혁신위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혁신위 자체에 대한 당내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되게 설득력이 있게 다가온 그 의견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미 실기를 했다. 시기를 놓쳤다. 그 김남국 의원 사태가 벌어졌을 때 빠르게 움직여서 혁신위를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어젠다 세팅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이런 불체포 특권 네. 포기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시기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고요. 두 네. 번째로는 어젠다 세팅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지금 뭐 불체포 채권 얘기 포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지금 흘러가는 여론이랑 조금 또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어젠다 세팅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대로 된 어젠다 세팅 능력, 그러니까 네. 파급력을 미칠 만한 것들, 뭐 총선 불출마라든지 이재명 체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젠다 세팅을 할 능력은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있더라고요. 네네. 당내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혁신위가 그 활동할 동력을 얻어갈까 여기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호 뭐 불체포 특권 포기가 지금은 거부가 됐지만 다음 의총에서는 이제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네. 해도 어쨌든 처음에 장기적으로는. 보여지는 면이나 상징적인 면에서 이제 일단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지 타격이 있을 것 같긴 이미 한데. 타격도 입었고요. 그래서 혁신위가 네. 조금 그래서 더 이렇게 좀 뭐 입지가 좀 이렇게 더 네. 좁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딱 이 불체포 특권 문제가 혁신위의 그런 처지랄까요? 네, 아니면 네.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인 건데 네네. 이제 안 받는다고 했다가 이제 겨우겨우 받아주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민주당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혁신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 배경을 좀 짚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일단 처음에 시작부터 한번 봐야 돼요. 처음에 네. 시작할 때 그 이래경 이사장을 안 쳤다가 안 네. 치려고 했다가 문제가 됐잖아요. 하루 만에 엎어졌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은경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시선이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이제 깜짝 인사고 이렇게 하면 혁신위에 많은 힘이 실릴까? 친명계에 많이 힘을 줄까? 아니면 비명계는 저거 견제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할 텐데 김은경 체제는 양쪽 다 위기를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제 비상 탈출용, 위기 탈출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에서도 요 혁신위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게 아니니까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 주자라고 넘어갔고 친명계 쪽에서도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별로 힘이 없고 기대를 못 받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양쪽 다 기대치가 없으니까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혁신위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시점은 뭐냐면 우리 이거 못 하겠다. 민주당 혁신 안 되네. 이런 안도 안 받고 이 당은 안 되는 당이야. 이렇게 뛰쳐나가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혁신위가 뭔가 엄청난 걸 해주길 기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혁신위가 뛰쳐나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도 혁신한다고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이 당 안 되겠네 하고 나갔네 이렇게 네, 보일 네. 테니까 그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혁신위의 안을 들어주되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들이진 않겠죠. 대체로 안 받아주되
나가지는 않을 정도로 손을 잡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림이라고 보시면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약간 줄타기 하는 느낌인데요. 이상민 의원 얘기를 이제 하자면은 이상민 의원이 이제 유쾌한 결별 얘기를 하고선 최고위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 전체 최고위원 지도부가 다 만장일치로 이제 경고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조홍천 의원은 비판을 한다거나 또 송각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당 행위를 했으니 경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엇갈리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이게 당내에서는 이게 엄중해서 네. 이런 경고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한 발언이 정말 엄청나게 엄중해서 이런 경고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측면에서 가볍냐면 네. 이상민 의원이 워낙 이런 유의 발언들을 계속 해왔고 네네. 당내 의원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언에 이렇게 무게감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네. 오히려 더 쉽게 엄중 경고를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도. 네네네. 어떤 한 의원은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상민 의원은 당내 갈라파고스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쉽게 엄중 경고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오히려 있더라고요. 파장이 약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를 했다. 네. 네. 제가 오히려 뭐 이렇게 한쪽의 얘기만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의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이제 엄중 경고를 놓고 이재명 대표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이 정도의 엄중 경고를 해도 괜찮다라고 자기의 어떤 체제에 대한 뭐거나 지도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뭐 20명 탈당 가능성도 얘기하고 예. 뭐 분당 얘기도 하고 했지만 이 발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강력하게 엄중 경고를 할 수 있었던 거다. 오히려 이런 분석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친명계랑 비명계가 일종의 소강 상태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친명계도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 네. 여론을 주도해주는 이 지지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의원들도 필요하고요. 네. 양축이 다 필요한데 양축이 약간 모순되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개딸들이 이 비명계를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런 상태라서 이제 양쪽을 시소 타듯이 약간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소강 상태가 돼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비명계 입장에서도 이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초반에는 이제 속도도 많이 내고 뭔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 체제 끝나고 우리 체제로 다시 바꿔야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네.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고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이런 상태로는 완전히 체제를 전복시킬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손을 잡는 그래서 이제 소강 상태 이런 정도의 그림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상민 의원의 강한 발언들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제휴가 돼 있는 상태니까 뭐 분당 내지는 탈당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좀 징계를 하는 그런 것도 이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뭐 유쾌한 결별이나 이런 건 제3신당을 염두에 둔 건가요? 그리고 20명의 근거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상민 의원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제3신당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누가 봐도 분당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뭐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차원에서 키우려고 한 의도로 한 발언일까 생각이 되는데 20명 의원 근거가 없는 게 아닌가. 네, 당내 반응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예, 지금 일단은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라도 있으면 네. 이제 그런데 힘이 실릴 텐데 그런 것도 없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도
뭐 분당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네네. 2016년 국민의당 창당 때와도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민주당의 분당론이 근본적으로 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무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기자님 말씀하신 걸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들어서 네. 이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이제 그 KBS 강주에서 네.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그 신당 창당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조사를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했고요. 네. 광주에서 802명, 전남에서 800명 이렇게 해서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도 있으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 KBS 광주에서 의뢰해서 했던 조사를 보면은 일단은 그 광주 쪽에서 조사를 한 걸 보면은요. 호남 기반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네. 그럼 좋다고 본다. 이게 46%나 돼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고 본다가 43.9%인데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도 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과반이 그렇다라고 봐야 되고요. 호남에서는. 그리고 광주에서 그렇고요. 네. 호남에서는 조금 낮긴 했는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41.2%, 네. 그리고 안 좋다라는 게 46.5%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호남 신당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긴 했는데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쪽의 의견이 40%를 넘어가지고 네네. 꽤 많다라는 의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만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여론상에서는 뭐 3당 내지는 신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호남 광주 지역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 중도층 내지는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양당에 다 마음을 두지 못해가지고 어떤 다른 지역, 다른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여론은 있으나 나머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인데 2016년이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때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이끌면서 3당이 꽤 성공을 했던 그런 네, 사례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신당 창당 여론 이건 기본 전제가 될 텐데 이 첫 번째 요건은 갖춰져 있어요. 근데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이 안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비토가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호남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막 가려고 하면 못 오게 하고. 맞아요. 네. 즉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느냐? 그럼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지지율이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 한 3배, 4배 높거든요. 호남에서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요건이 일단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체제에 대한 비토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즉 이낙연 전 대표는 그 구심점이 되기가 어렵고 2016년 돌아가 보면 안철수 의원도 있었지만 대선 네. 주자급으로 네. 호남 쪽 대표하는 박지원 그 전 원장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여건은 좀 어렵다. 그러나 민심은 있다. 이게 네. 이제 양쪽 의견이 다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신당에 대한 민심은 있지만 현 체제에 대한 비토가 없고 또 이를 이끌 지금 그렇죠. 리더십을 가진 주자급 사람이 사람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 여기서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는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CBS 김동빈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